가족이 싸우면 공멸한다는 의식에서다. 보스들끼리 자주 만나 유대를 갖는다. 178cm, 100kg의 거구인 조일화는 한창 잘 나갈 때 별명이 천안곰이었습니다. 짙은 눈썹과 소뚜껑만한 주먹이 인상적입니다. 젊은 시절엔 다소 무모하고 불같은 기질로 유명했으나 나이 들어선 넉넉하고 후덕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주먹계의 유력 인사 중에 조일환만큼 거친 밑바닥 삶을 살아온 이도 드뭅니다. 조일환은 1938년 충청도 시골의 한 움막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골격이 커 어머니가 크게 고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가난하고 불우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도 보지 못했고 어머니는 8살 때 생이별했습니다. 그는 아예 아버지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본인의 착취를 받는 소작인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 객지에서 병사했다는 이야기를 철들 무렵 들은 게 다입니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어머니는 조일환을 시골 장터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홀로 맞서기엔 너무 이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친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는 오직 자신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우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지 소년 조일환 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걸하고 밤에는 다리 밑에 들어가 가만히를 감아 새우잠을 잤습니다. 고아원에도 몇 번 들어갔지만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오곤 했습니다. 6.25 사변 기간에는 미군을 상대로 구두닦기를 했습니다. 휴전이 된 후 배움의 갈망을 이기지 못해 초등학교를 기웃거리다 아이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다가 소매치기 조직에 걸려든 그는 매질과 착취를 견디다 못해 지방을 전전했습니다. 수원, 천안, 대전, 김천,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골목대장이 있어 번 돈을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천안에 정착한 그는 천안역 주변에서 가장 세력이 큰 소매치기 조직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고학생 흉내를 내며 서울과 천안을 오가는 기차 안에서 껌과 담배 따위를 팔았습니다. 이른바 앵벌이었습니다. 수입의 절반은 왕초에게 바쳤습니다. 때로는 도둑기차를 타고 객차 안에서 물건을 팔다가 영무원에게 흠씬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왕초의 착취가 심해지자 그는 천안을 떴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미군 부대 근처로 갔다가 양공주를 관리하는 조직에 몸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도둑 누명을 쓰고 소년원에 3개월간 갇혀 지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흥을 떠나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싸움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절에 들어가 자비를 하면서 주지 스님에게 무술을 배운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산속 움막집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싸움 기술을 스스로 익혔습니다. 특히 칼 쓰는 법을 집중적으로 훈련해 눈을 감고도 목표물을 맞히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가 주먹 세계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중반 그의 나이 17세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 성인 남자의 평균 신장은 160cm, 60kg이 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장골이었던 조일환은 키가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몸무게는 100kg이 넘었습니다. 천안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을 착취했던 소매치기 조직의 왕초를 찾아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싸움은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의 칼솜씨에 주눅든 상대가 순순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도 조직이 생겼습니다. 주변의 숱한 조직과 혈전을 거듭한 끝에 10대의 몸으로 천안 일대의 주먹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조직들로부터 테러를 당해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납치당해 지하실에서 죽도록 매질을 당한 적도 있었고 야산에 끌려가 사흘 동안 뱀이 우글거리는 구덩이에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교통의 요지인 천안을 휘어잡은 그는 경부선 노선을 따라 대전, 평택, 수원, 서울 등 전국의 주요 역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그의 주먹은 샌드백을 단번에 터트릴 정도로 위력적이었습니다. 또 힘이 천하장사였습니다. 게다가 칼의 명수였습니다. 그는 늘 배에 단도 5자루를 차고 다녔고 중요한 싸움에서는 칼을 썼습니다. 목표 부위에 한치의 오차 없이 꽂거나 긋거나 찔렀습니다. 단 목숨에는 지장 없도록 했습니다. 조 씨는 칼로는 나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며 나에게 칼 맞고 조금의 차이로 살아난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뒷날 조 씨는 천안에서 아끼던 후배를 실수로 칼로 찌른 이후 다시는 칼을 잡지 않았습니다. 조 씨에 따르면 1950년대와 60년대의 가장 무서운 조직은 소매치기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의 위력이 컸습니다. 이들은 헌병이나 특무대 경찰에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하고 그 대가로 신분을 보호받고 이권을 챙기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형사를 대동해 다니고 심지어 권총까지 차고 다녔습니다. 조직원 수도 엄청났습니다. 천안역 주변에만 300여 명의 소매치기가 활동했습니다. 1958년
조 씨는 소매치기단과의 충돌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소매치기 50여 명을 때린 죄였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교도소에서 성년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감형됐고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1961년 그의 주먹 인생에 전기를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 주먹계의 최고봉인 김두한을 만난 것입니다. 당시 김두한은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유당 정권에서 3대 민의원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일환을 서울로 불러올린 사람은 인천 주먹계의 실력자이자 김두한의 오른팔인 김기룡이었습니다. 조일환을 부른 목적은 애국단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애국단은 김두한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의 권유로 만든 조직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던 김두한의 예쁘 아들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주먹이 기대를 품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이 빚어졌습니다. 급기야 수십 명의 주먹이 김두한의 사무실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평소 김두한을 존경해온 조일환은 주먹들을 몰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김두한으로부터 주먹 실력과 충성심을 인정받자 주변에 쟁쟁한 주먹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조일환은 천안과 서울을 오가며 김두한을 보좌했습니다. 김두한은 조일환에게 협객의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협객이란 한마디로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불의에 맞서는 의로운 주먹입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주먹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김두한의 말년은 불우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주먹계에서 영향력을 잃은 지는 오래였습니다. 정계로 들어가면서 조직이 무너지고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군사 정권의 미움을 받아 2차례 구속되는 등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벌이는 사업마다 실패의 핏더미에 올라앉았고 1972년 죽기 직전까지 빚쟁이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김두한 의원과 나는 20년 나이 차를 뛰어넘어 의리로 맺어진 사이였습니다. 김두한 의원은 비록 인간적 결함은 많았지만 국가관이 뚜렷한 참다운 주먹이었습니다. 이후 조일환은 천안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식당과 유흥업소를 차려 아내에게 맡겼고 100여 명의 후배와 더불어 경부고속도로 서울 천안 구간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숙식이 문제가 되자 조일환은 대궐 같은 집을 구해 이들과 함께 한 집에서 기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말더듬이 어릴 적에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 언어장애라고 하지. 거의 반벙어리 수준이었어. 사람들이 놀리더라고. 참을 수 없었지. 아마 그때부터 주먹을 쓴 것 같아. 일종의 복수심이었지. 태권도, 유도, 레슬링, 킥복싱, 합기도 등 온갖 무술도 다 익혔어. 정말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운동했지. 나를 지키려고 말이야. 종로를 제패할 때 남들은 날 타고난 싸움꾼이라 말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싸움꾼이라기보다 독종이었어. 반항심. 초등학교 때 이미 나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 2~3살 많은 형들도 내 상대가 안 됐어. 다 한 주먹에 잡아뜨렸거든. 그런데도 내 반항심은 끝이 없었어. 선생님 때문이었지. 선생님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벌로 책 읽기를 시켰어. 더듬더듬 책을 읽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때 느낀 수치심과 모욕감이란 난 더 삐뚤어지기 시작했지. 그래서인지 밖에만 나가면 싸워댔어. 충남짱. 요즘 애들 흔히 짱이라는 말 쓰지? 중학교 때 이미 충남 지역을 제패했어. 일종의 주먹짱이었지. 서산은 물론 천안, 온양, 예천, 홍성, 당진 등 충남 일대 중학교를 장악해버렸지. 충남에서 잘 친다는 아이가 있으면 곧장 달려가 맞짱을 떴어. 그때 주먹 맛을 알았어. 타자가 홈런 칠 때 그 느낌이 있지. 걸렸구나 하는 거. 아마 그 느낌일 거야. 내 주먹이 상대 턱에 꽂힐 때 딱 하는 소리가 나면 백발백중 넘어갔지. 100kg이 넘는 거구도 말이야. 그렇게 충남을 완전 제패했어. 내 적수가 없었지. 서울 입성. 중2 때였어. 부모님이 날 서울로 전학시켰어. 당시 형님이 장충동에서 약국을 했는데 형님 댁에서 먹고 자며 장충중학교에 들어갔지. 한데 웬걸. 여긴 진짜 내 세상이었어. 싸울 상대가 얼마나 많아. 시골 바닥하고는 다르더구만. 물론 중학생들은 내 적수가 안 됐고 고등학생 형들이랑 붙었지. 성동공고, 덕수상고, 장충고 등 그 일대 짱들과 맞짱 떠서 다 이겼어. 내 소문이 처음으로 퍼지기 시작했어. 장충중학교 싸움 귀신이라고. 한참 재밌었는데 부모님이 다시 서산으로 부르더라고. 거기서도 싸움질할 거면 차라리 내려오라고. 서울이 눈앞에 아른거리더라고. 서산은 재미없었어. 나보다 강한 상대가 없으니까. 내가 싸우는 이유? 정말 단순해. 최고의 주먹이 되고 싶었거든. 난 그냥 싸우는 게 좋았어. 나보다 강한 상대를 찾아 그를 눕히는 게 좋았지. 한데 서산은 얼마나 심심해. 그래서 가출을 결심했지. 고등학교 2학년 때야.
친구 6명을 데리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지. 돈 30만 원 들고 종로 여관을 빌렸어. 서울 재패의 꿈을 안고 말이야. 그때 여관비가 1,200원 정도. 합숙을 하면서 몸을 만들었지. 운동은 종로 YMCA 체육관에서 했어. 당시 종로 3가는 이쁜이파 애들이 장악하고 있었지. 천궁이라는 음악다방에서 상납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도 행동에 들어갔지. 다방에서 이쁜이파 애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 아니나 다를까 사장에게 돈을 받더니 위에 당구장으로 향하더라고. 곧바로 쫓아갔지.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였어. 그러니 상대가 되겠어. 한 방에 보내버렸지. 그리곤 이쁜이한테 돈을 받아 다시 천궁 주인에게 돌려줬어. 그렇게 종로 3가를 접수했고 내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 상납? 난 필요 없다고 했어. 종로 3가를 접수하고 때를 기다렸지. 다음 타깃은 종각 종로 1, 2가는 돼지파 구역이었지. 당시 돼지파는 종각에 있는 파노라마 나이트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꽤 컸어. 한데 돼지파는 예상외로 싱겁게 접수됐어. 우연히 혼자서 돼지파와 마주쳤고 그쪽에서 내게 먼저 시비를 걸더군. 날 얕잡아 본 거지. 하지만 싸움은 상대가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어. 우두머리급 2~3명만 눕히면 그걸로 끝이야. 보스가 꺾이면 밑에 부하들은 오합지졸이 되지. 그렇게 종각을 접수했어. 내 나이 20살 때 말이지. 사람들이 나를 김두한이라고 하더군. 웬 김두한? 김두한 그는 어린 나이에 맨주먹으로 전국을 장악했다고 말이야. 나랑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하나. 오직 맨주먹으로 싸웠기 때문이지. 난 절대 연장을 안 써. 아우들에게도 연장을 못 쓰게 했지. 난 내 주먹이 사시미 칼보다 더 세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진정한 싸움꾼이지. 건달 말이야. 대신 전쟁이 시작되면 폭대는 차지. 가죽 폭대. 칼 맞고 죽으면 안 되잖아. 팔이나 다리는 상관없지만 당시 무교동은 특별히 관리하는 애들이 없었어. 질 안 좋은 양아치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뜯고 다녔지. 종로를 완전히 접수한 우리는 무교동을 정리했어. 무교동을 장악하니 식구들이 4~50명 정도로 늘었어. 그리고 명동 접수에 들어갔어. 당시 명동은 신상사, 양은이파, 조양은, 서방파, 김태촌 정도 있었는데 신상사는 사보이 호텔 테러로 거의 지는 별과 다름없었지. 한편 양은이파는 조양은 선배가 구속돼 잠시 조용한 상태였어. 서방파 김태촌 선배와는 원래 친해 우리에게 우호적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명동에 들어가기도 쉬웠지. 그렇게 안토니파는 명동까지 일부 접수하며 세를 확장시켰어. 그런데 왜 안토니파냐고? 그건 이상하게 지어진 거야. 당시 성 뒤에다 돈을 붙여서 부르는 게 유행이었어. 돈이 많다고 말이지. 예를 들어 김돈, 팍돈 그런 식으로. 나보고는 안돈이라고 하더라. 그러다 영화 대부가 나왔어. 거기 나오는 마피아 이름 대부분이 안토니오잖아. 어느새 안돈이 안토니로 바뀌어 있더군. 우습지? 거창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람들이 나를 안토니라고 불렀고 그렇게 안토니파가 된 거야. 그렇게 승승장구했지. 마침 강남붐이 일었고 우리도 강남으로 진출했어. 당시 강남에는 남서울 호텔, 리버사이드, 팔레스, 호텔, 삼정호텔 등 4개가 있었는데 내가 팔레스 호텔을 장악했지. 남서울과 리버사이드는 호남 쪽 식구들이 장악했고 식구도 200명 이상으로 불어났어. 친구 6명과 서울로 올라온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안토니파가 전국구 조직으로 변해 있더군. 주먹들의 세계는 단순해. 패자는 말없이 물러난다. 바로 그거야. 장악을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력 다툼을 해서 주먹 강한 사람이 그 지역을 갖는 거야.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는 거야. 물론 세력이 커질수록 견제도 많이 받아. 아마 전국 조폭 보스 중 대부분은 불법 총기 가지고 있을 거야. 테러에 대비하려고. 나도 항상 총을 머리맡에 대고 잠들었으니까. 물론 경찰서에 신고하고 다 반납했어. 한 번은 야쿠자랑 붙은 적이 있어. 아마 대한민국 건달 중에 야쿠자와 맞짱 뜬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아는 마담의 소개로 야쿠자인 야마구치 구미 식구들을 만난 적이 있어. 안토니파가 잘 나갔으니 우리를 이용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었지. 무슨 사업? 마약을 국내에 풀자는 거야. 미쳤어? 마약을 풀게. 난 단 한 번도 뽕에 손댄 적이 없어. 남들은 나를 건달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세계에서 정도를 걸었어. 그래서 단호히 거절했지. 건방지다고 내게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아주 아작을 내줬지. 그리고 시비 건 놈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다른 야쿠자가 보는 앞에서. 한데 되려 야쿠자들이 이 안상민의 강한 기백에 매료된 거야.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제대로 된 주먹이라고 높이 평가했지. 정말 밤의 황제였어. 당시 내 자동차가 3대였지. 1호차가 GM 올즈모빌 방탄차였어. 우리나라에 방탄차 탄 사람은 대통령하고 나 이렇게 둘뿐이었거든. 2호차가 벤츠 500, 3호차가 푸조였어. 조직이 커지니 정치권에서도 손을 뻗더라. 그렇게 형님 아우 하면서 연결될 때도 있어. 그때 사회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 방탄차 탄 조직 보스 구속이라고. 내게 붙여진 죄목만 해도 9가지 더군. 살인교사, 특수강도, 마약,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교사, 총포, 도검류,
화약법 위반. 재판날 검사에게 말했지. 이보시오. 이왕 하는 거 한 가지 더 추가해 10가지 채우시오. 그랬더니 공갈 협박이라는 죄목이 하나 더 추가돼서 10가지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어. 황당하더군. 내 아우들은 모두 15년에서 10년 이상 받았지. 일단 사람은 살려야 되겠더라고. 당시 가진 돈이 한 30억쯤 됐었어. 모두 풀었지. 나와 내 아우들 재판하는 데 있는 돈 다 풀었어. 그런데 세상이 참 웃기지. 사형이 결국 5년으로 깎이더라. 10가지 구형이 다 빠지면서 우리나라 참 썩었지? 난 말이지 사실 이 세계가 나쁜 일인지 몰랐어. 내가 어디 서민을 괴롭혔나? 난 절대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어.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했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강했던 게 이 안상민이야. 단지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웠을 뿐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보고 사회악이라 하더라고. 하지만 정말 사회악은 정치하는 사람들 아닌가? 온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분노케 하잖아. 97년이지. 팔레스 호텔에서 은퇴식을 가졌어. 은퇴식하는 보스 봤어? 사실 그냥 내 생일날 조직원들 불러놓고 이제 이 생활 그만 접겠다고 말한 거야. 그간 10여 년 동안 교도소를 들락거렸지만 여전히 나는 손을 씻지 못했지. 하지만 결국 이제 와 느낀 건 환멸뿐이었어. 의리는 사라진 지 오래고 배신이 난무했지. 회의감이 들더라. 나는 적어도 사나이 의리 하나로 살았는데, 먹과 낭만을 알았는데 어느새 주먹 세계는 주먹보다 연장에 앞서는 피비린내 나는 곳으로 변했더군. 하지만 무엇보다 손을 씻게 된 계기는 내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야. 조이라는 예정에 없던 손님이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 서울에서 온 이가 누구던가? 예, 그게 서울에서 활동하는 김태촌이라는 자입니다. 조이라는 김태촌이라는 이름 석 자를 가만히 되새겨보았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제3세대 조직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서방파의 보스 김태촌. 사시미 칼로 뒷골목을 완전히 평정했으나 바로 그 칼 때문에 협객계의 선배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던 김태촌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의 사사로운 방문도 사소하나마 이유가 있는 법인데 강남 일대를 휘어잡기 시작한 김태촌이 초대장도 없이 협객계의 거두 조일환을 찾아온 데에는 필시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었다. 조일환은 그게 궁금했다. 김태촌이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일까? 그렇게 골몰하던 조일환은 일단 얼굴도 모르는 후배의 알현을 허락하였다. 조일환은 방에 앉은 채로 가만히 그가 들어오길 기다렸다. 김태촌의 외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연히 비무장이었고 몸집도 건장한 편이 못 되었다. 오히려 왜소하게 보일 정도였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일환은 김태촌의 눈을 보는 순간 그가 어떻게 광주를 제압하고 서울로 진출할 수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 눈. 푹 패인 양 볼 위에 간신히 얹혀있는 두 눈이야말로 조일환이 이제껏 보아온 어떤 눈보다도 살기로 충만해 있었다. 조일환은 모처럼 쓸만한 아우를 하나 보는 것 같았다. 김태촌은 일체의 허튼 동작을 허용하지 않고 간결하게 큰 절을 올린 다음 무릎을 꿇었다. 조일환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촌이라고 합니다. 둘의 대면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서로의 이름은 적잖이 듣고 있었다. 특히 김태촌은 협객계의 대부 조일환의 명성을 광주에서 활동할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터였다. 회장님의 은덕에 힘입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태촌과 조일환은 서로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그러나 김태촌의 무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김태촌은 다시 천안으로 내려왔다. 그는 조직의 섭리를 깨닫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였다. 오히려 치기만만한 패기와 오기로 가득 찰 나이였다. 불행하게도 그 패기와 오기는 김태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품도록 부추겼다. 김태촌은 일대 단판에 대한 욕심이 더욱 커졌다. 단판이 아니면 다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욕심마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김태촌은 1차 방문 때와 달리 동행을 거느리고 천안으로 내려왔다. 동행인들은 건장한 체구를 가진 김태촌의 아우들이었다. 김태촌은 뭔가 비상한 결심을 한 듯 보였다. 하루도 쉴 틈이 없을 만큼 빠듯한 일정에 쫓겨있던 조일환은 그날도 조직의 새까만 후배들로부터 긴급한 보고를 받았다. 조일환 회장님, 무슨 일인가? 저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들어오너라. 육중한 체구의 부하가 안으로 들어서며 조일환 앞에 허리를 숙였다. 지금 김태촌이가 이리로 온다고 합니다. 조일환이 뜬금없는 소리에 관심도 없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을 했다. 이번엔 무슨 일이라더냐? 부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태촌이가 회장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다녀갔을 때 회장님께 춘규 형님의 추방령을 거둬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았다고. 조일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어이가 없다는 얼굴이었다. 쯧쯧.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알아듣도록 말을 했는데 회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 김태촌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순간 조일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부하의 말대로라면 김태촌은 제 발로 독 안으로 기어드는 생쥐꼴이었다. 사직동 조일환의 집 구조는 특이했다. 집 앞에 나 있는 세 갈래의 골목 끝에 위치해 있고 집 또한 미음자 형식으로 지어진 집인데다가
집 둘레에는 다른 집들이 둘러싸고 있었기에 골목을 차단하고 대문을 닫아버리면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서로 대문을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골목을 차단해버리면 골목에 빼곡히 들어찬 집들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구멍이 없었다. 조일화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돼. 알겠나? 라고 말했다. 만약 김태촌이가 여기서 무슨 변을 당한다면 조일화는 그대로 몰락이었다. 비록 자신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집단은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늦어 있었다. 조일화의 조직원들은 김태촌을 없앨 생각으로 이미 착착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부하가 조일환에게 김태촌이 찾아오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을 때 신복 김원주는 사직동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에서 대원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김원주 형님, 만약 김태촌이가 회장님을 단독으로 만나 칼질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김원주가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절대 김태촌이가 혼자 회장님을 만나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김태촌이가 회장님과 독대를 하겠다고 해도 절대 독대를 하게 놔둬서는 안 될 테니까 김길수, 너하고 몇몇이 회장님 곁을 떠나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다른 대원들은 밖에서 여차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당에서 기다려. 알겠나? 알겠습니다. 대원들이 김원주의 말에 얼른 대답했다. 김원주가 급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연락해놓은 대로 20톤짜리 덤프 준비해서 고속도로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어. 그자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게 되면 뒤를 따라가서 혼을 내줘라. 알겠어? 그리고 다른 애들 30명 정도만 골목길 끝에다 배치해도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형님. 김원주의 지시를 받은 대원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몰려가고 주차장으로 덤프트럭을 가지러 가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김태촌이 5명의 신복들을 데리고 사직동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조일환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운 김태촌이 자신의 발에 찬 칼을 확인하고는 조일환의 집을 향해 서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다른 때와는 달리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김태촌은 뭔가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포기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대문까지 다가간 김태촌이 문을 두드렸다. 대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누구요? 나 김태촌이요. 문이 열렸다. 문을 열어준 대원이 무심한 얼굴로 그에게 인사를 했다. 조일환 회장님 좀 뵈려고 왔는데 계신가? 예, 들어가시죠. 김태촌이 안으로 들어서자 대문을 열어주었던 그가 문을 일부러 소리나게 닫았다. 그리고는 대문을 굳게 지키고 섰다. 순간 김태촌은 아차했다. 이들이 벌써 눈치를 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걸 어쩐다. 김태촌은 잠시 망설이다가도 어쨌든 부딪혀 보자고 생각했다. 여차하면 조일환을 인질로 삼아도 될 성 싶었기 때문이었다. 김태촌이 응접실 쪽으로 다가서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하들이 다가섰다. 무슨 일이시오? 부하들의 목소리에 김태촌에 대한 반감이 짙게 묻어 있었다. 회장님을 뵈려고 하는데. 회장님, 김태촌 씨가 오셨습니다. 들어오게. 김태촌이 응접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신복 부하들이 조일환의 곁을 호위했다. 김태촌은 그들의 눈에서 번뜩이는 광기와 같은 사리를 느끼며 일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러나 역시 야심찬 주먹계의 신진 보스 김태촌이었다. 그는 여기서 그냥 겁에 질려 물러나게 된다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태촌은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일환의 응접실로 들어섰다. 조일환은 웬일이냐는 듯이 시침을 뚝 떼고 물었다. 그래, 잘 지냈는가?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냅니다. 김동지, 자네 쪽 일은 어떤가? 요즘 서울 나갈 일이 없어서 통 모르겠네. 그래, 또다시 나를 찾아온 까닭이 뭔가? 김태촌이 잠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세 사람을 쳐다보며 할 수 없다는 듯 털어놓았다. 회장님, 춘규 형님에 대한 일입니다. 이제 그만 진노를 푸시고 불러들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님을 사랑해 주십시오. 순간 조일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동지, 나 역시 춘규를 사랑하네. 그러나 이 일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을 했어. 그런데 또다시 그 일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자꾸 천한 일에 끼어드는가? 김태촌은 싸늘하고 단호한 어투로 조일환을 쳐다보았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대엽답게 아랫사람의 불찰을 너그러이 거두어 주십시오. 조일환의 목소리는 더욱 강하게 뻗쳐 올랐다. 김동지, 긴 말 않겠네. 돌아가게. 여긴 천안이야. 천안은 천안 사람들끼리 해결하는 법. 결자해지란 말도 모르는가? 그만 일어서게. 조일환의 고함 소리에 김태촌은 신복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이 응접실을 빠져나오자 사직동에 기거하고 있는 대원들이 그들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이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김태촌은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후회했다. 조일환은 아직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는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김태촌의 이마 위로 진득한 식은땀이 비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때 조일환이 응접실을 나서며 벼락 같은 고함을 쳤다. 모두 물러서라. 누구든지 내 허락 없이 김동지에게 허튼 짓을 했다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순간 대원들이 주춤거렸다. 김태촌을 동지라고 부른 것도 그렇고 여전히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김태촌의 눈매도 날카로웠기 때문이었다. 조일환이 선뜻 대도를 내려서며 김태촌에게 말을 했다. 이제 알겠나? 여기서 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자네 원하는 곳까지 내가 동행하겠네. 김태촌이 고개를 푹 떨궜다. 조일환이 성큼성큼 대문을 향해 걷기 시작하자 김태촌이 뒤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다. 집을 나선 조일환은 집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섰다. 그때 골목 끝에서 김태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김원주가 대원들에게 눈짓을 했다. 근처에 몸을 숨기고 있던 대원들이 소리 없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러나 조일환은 이미 김원주가 몸을 숨긴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조일환은 음식과 술을 시켜 김태촌에게 권했다. 들게.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을 하지만 자넨 먼저 행동하기에 앞서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키우게. 춘규 일은 천안의 일이네. 자넨 서울 일에나 신경 쓰게. 그리고 말이야. 조직의 섭리에 대해서도 자넨 아직 더 익혀야 하네. 아무렇게나 용서하고 그저 해본다는 신용으로 반성했네 한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지. 춘규와 나는 언젠가 화해하게 될 걸세.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자네는 왜 내가 이토록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차차 알게 될 걸세. 김태촌이 겨우 입을 뗐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춘규 만나거든 분명하게 전하게.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불행한 일은 나 혼자 풀어낼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노력해보자고.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네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해줌세. 그때 밖에서 대원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조일환에게 허리를 굽혔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마친 대원이 성큼 몸을 돌려 밖으로 빠져나갔다. 조일환이 벌떡 일어서서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가 다시 허리를 굽혀 조일환에게 말을 했다. 회장님, 이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일환이 그를 무섭게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김원주 불러와라. 그때까지 식당 곁에서 몸을 숨기고 김태촌 일행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김원주가 주춤주춤 모습을 보였다. 김원주, 당장 애들 전부 불러들여라. 그리고 태촌이가 무사히 돌아가도록 해줘. 알겠나? 만약 저들에게 무슨 위해를 끼쳤다가는 내 놈도 성치 못할 테니까. 그리고는 김태촌이 있는 식당으로 몸을 돌렸다. 식당으로 돌아가는 조일환의 어깨가 몹시 힘에 겨워 보였다.